뷰얼볼큐 신작 개발을 위한 거액의 블록버스터. 신작은 대개 빅 아이디어로 시작이 된다. 마크 펠트만 경 역시 빅 아이디어의 소유자였다. 1944년 12월 폴란드에서 태어난 그는 가족과 함께 전쟁이 끝난 후에 프랑스로 이주했고 8세 때 다시 호주로 이주했다. 그는 이민자는 건면을 통해서 성공하려는 동기가 아주 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낮에는 격리로 일하면서 밤마다 공부를 매진했던 아버지에게서 노동윤리를 배웠다. 멜버른 의대를 다니면서 해부학 지식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데 진리기는 펠트만은 과학 논문에서 발견한 불확실성과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매료되었다. 그가 면역학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덕에 결국 수많은 사람의 통증을 치유하는 수십억 달러짜리 산업이 탄생했다. 그 단체는 호주의 월터 엘리자 홀연 에서 커피가 롤링스톤즈의 음악에 의지하며 박사과정 연구를 하는 동안에 마련되었다. 모든 일은 불만에서 시작이 되었다. 당시에 확립되어 있던 이론은 면역 반응에 상이한 많은 세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스타인먼의 수지성 세포 발견으로 이 점은 특히 강조가 되었다. 펠트만 역시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면역세포가 이리저리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 반면에 그가 생체에서 분리시킨 면역세포를 대상으로 하던 연구는 지나치게 환원론적이어서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작용과는 크게 동떨어져 보였다. 그는 훗날 이런 말을 남겼다. 특정한 환경에서 산출된 개념으로 복잡하고 비환원주의의 현실을 초정할 수 없다. 물론 모든 과학 실험은 어느 정도 환원주의적이다. 시스템 전체의 보편적인 효과를 연구하고 싶은 경우 그 전체의 특정 측면을 어느 정도 분리해낸 실험을 통하지 않으면 결론을 제대로 내릴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펠트만의 근원적인 욕망은 특정 유형의 면역세포 내에서 벌어지는 일만이 아니라 몸속에서 즉 시스템 전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생각은 상이한 면역세포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겨냥했다. 상이한 세포들 간의 소통을 연구하기 위해서 펠트만은 플라스크에 2개의 유리 시험관을 집어넣는 실험 장치를 마련했다. 하나의 시험관 안에 다른 시험관을 집어넣도록 되어 있는 장치였다. 2개의 시험관 겉에는 구멍을 송송 뚫어 놓은 막을 씌웠고 가장 바깥쪽의 플라스크에는 걸쭉한 배양액을 채웠다. 배양액은 시험관에 씌워놓은 막의 구멍을 통해서 자유자재로 흐르게 하되 세포 같은 큰 입자를 막을 통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는 이 장치를 통해서 안쪽과 바깥 시험에서 다양한 종류의 면역세포를 채워놓고 이들을 분리시킨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동일한 배양액에 둘러싸인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 그 배양액은 자유자재로 흐르되 세포는 다닐 수 없도록 한 플라스크를 여러 개 마련해 놓은 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세포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시험관을 설치하지 않는 플라스크를 따로 마련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교했다. 펠트만은 1976년 사이토카인을 저지한 최초 학회에 참석했던 개척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상이한 사이토카인을 분리해낼 방법이 전무했기 때문에 각각의 면역세포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한 가지 사이토카인인지 여러 가지인지 확실히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이토카인의 각 효과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이토카인 유전자를 분리시켜 상이한 사이토카인 단백질을 개별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 뒤였다. 이를 통해서 각각의 사이토카인이 수많은 작용을 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발견은 사실 처음에는 논란거리였다. 당시의 통념으로는 몸속의 다양한 단백질의 작용은 단 한 가지였기 때문이다. 사이토카인 중에서 다수가 동일한 분자에 적용한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사이토카인마다 따로 붙였던 이름을 버려야 했다. 결국 사이토카인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해부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기자 너도나도 이를 연구하자는 움직임이 뒤따랐고, 일부 과학자들은 사이토카인이 가져다줄 돈과 명성에 대한 희망으로 흥분하거나 도취감에 빠졌다. 과학의 고유한 속성으로 강조되었던 도덕의 도덕적인 순수성은 1994년 10월에 있었던 네 번째 사이토카인 워크숍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바이오런즈 알프스의 고급 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매사추세츠 공대 찰스 디나렐로 교수의 연구팀인 필립 오러는 자신의 팀이 IL-1이라는 사이토카인 중의 하나의 유전자를 분리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객석에 앉아있던 어느 과학자는 그때의 흥분을 생생히 기억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그 순간이야말로 워크숍 최고의 순간이라고 손꼽는다. 당시 워크숍 대표는 사진 촬영을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그것이 데이터 발표에 동의하기 전에 오런이 내건 조건이라고 했다. 오런은 발표 과정에서 IL-1의 유전자 서열을 스치듯 보여주었다. 그런데 오런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누군가 급히 관객용 마이크를 잡고는 이건 IL-1이 아닙니다 라고 외쳤다. 마이크를 잡은 방역관은 크리스토퍼 헤인이었다. 그는 1981년에 생명공학업체 이모넥스를 공동 설립했다. 시애틀 본사를 둔 회사였다. 동료 스티븐 길리스와 함께 이모넥스를 설립할 당시 헤인의 나이는 40살이었다. 둘은 당시 시애틀의 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었다. 헤인은 앞으로 25년이나 똑같은 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라고 말한다. 머리를 말고 목에 금목걸이를 두른 채 여자 공무원을 쫓는 남자들도 있지만 나는 회사를 만들기로 작정했다. 관객용 마이크를 든 헤니는 IL-1 유전자를 분리해낸 것은 자신이 세운 회사이며 오런이 보여준 것은 가짜라고 말했다. 오런은 헤니에게 진짜 IL-1 유전자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헤니는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돌아갔다. 워크숍 직후 발간된 요약 자료에는 헤니의 무리함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 특히 이모넥스를 채우기 전 오랜 기간 대학에서 탁월한 연구를 해온 헤니의 이력으로 볼 때 그의 무리한 태도는 충격적이었다라고 되어 있다. 워크숍 이후 이모넥스는 IL-1 유전자의 두 가지 형태인 알파와 베타의 서열을 네이처에 발표했다. 사실 이 유전자 서열 중 하나는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자들이 워크숍에서 발표한 유전자와 동일한 것이었다. 매사추세츠 공대팀은 네이처에 편지를 보내 결국 자신들의 발표가 옳았으며, 따라서 이모넥스가 워크숍에서 벌인 무리한 소동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이면에는 학자적인 자부심 이상의 문제가 걸려 있었다. 시스트론이라는 생명공학 소기업 당시 매사추세츠 공대팀과 연구 중이었고, 시스트론과 이모넥스는 IL-1 유전자에 대한 특허 출원을 내놓은 상태였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특허 분쟁을 언제 해결할지 파헤쳐 갈수록 이 싸움이 통상적인 과학 경쟁의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스트론은 이모넥스가 사기를 쳤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이모넥스의 공동 창립자 길리스가 논문 게재의 비밀 절차를 동료 검토를 위해 네이처로부터 매사추세츠 공대의 연구소에 논문을 받았을 때 IL-1 중에 한 가지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네이처는 동료 검토를 근거로 논문 게재를 거절했다. 문제는 이모넥스가 제출한 특허 출원서에서 발견된 유전자 서열의 오류가 매사추세츠 공대의 논문에서 발견된 유전자 서열의 오류와 동일하다는 점이었다. 이 정도 동일성이 우연의 일치라고 간주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 시스트론은 이러한 오류의 동일성이야말로
이문엑스가 동료 검토용으로 받은 논문의 유전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IL-1에 대한 특허를 제출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문엑스 측은 그것이 단순한 호기였다고 항변했다. 게다가 이문엑스 측 변호사들은 어쨌거나 과학 논문의 동료 검토에서 비밀 음수 의무를 강제하는 규칙 따위는 없었다는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다. 상황이 정리되는 데는 장장 12년의 세월이 걸렸고 결국 이문엑스가 시스트론에게 2,1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헤니와 길리스 둘 다 이 비용에 자기 돈을 보태했다. 그 무렵 시스트론은 파산했고 고용량의 IL-1의 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특허의 가치 또한 크게 떨어졌다. 반면 그 무렵 이문엑스는 면역기의 중요한 유전자의 긴 목록을 발견해 연구해 놓은 상태였고 2002년 암젠이라는 생명공학 기업의 160억 달러에 매각이 되었다. 헤니와 길리스는 다시 다른 여러 생명공학 기업의 이사직을 맡았다. 알프스에서 IL-1의 참사가 벌어지기 1년 전 펠트만은 15세기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성이 풍광을 수놓은 스페인의 코스타브라 해안가의 작은 마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휴가는 가족과 그는 면역세포가 사이토카인 분비를 통해서 서로를 활성화하되 그 활성화가 영속적으로 면역계를 과도하게 자극함으로써 몸에 해를 끼치는 악순환까지 만들 정도까지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에 골몰했다. 이것은 참신하고 강력한 발상이었다. 그의 회고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생각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거의 없었는데도 젊은이의 치기 어린 자신감으로 그 생각을 세상에 내놓았다. 오늘날 같았으면 풍부한 데이터에 뒷받침 없이 이러한 생각을 발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일일 것이다. 특히 렌식 같은 명망 높은 저널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당시 생물학 환경은 오늘날과 달랐다. 펠트만은 류머티즘 관절염이라는 특정 자가 면역 질환에 주력해보기로 결정했다. 이 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펠트만은 박사학위를 받고 런던으로 이주했다. 펠트만이 런던에서 류머티즘 관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애써 주었는데 1937년 인도의 루디아나에서 태어난 마이니는 런던에 있는 펠트만의 연구실을 찾아갔다. 우정이 시작이 되어졌고 이렇게 이들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 대신에 류머티즘 관절염 연구를 주제로 삼은 것은 매우 중요했다. 다발성 이렇게 해서 환자들의 관절에서 분리한 세포와 관절액을 살필 수 있었던 덕에 펠트만과 마이니는 대부분의 다른 연구자들과 차별화된 연구를 할 수 있었고 이 질환과 싸우는 길을 찾는 올바른 경로에 들어설 수 있었다. 이들은 많은 사이토카인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종양괴사 인자 알파라는 복잡한 이름을 가진 한 가지 사이토카인으로 대개 TNF라고 줄여 부른다. 특히 관절 조직에 풍부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TNF는 1975년 면역세포에서 방출된 요인으로 종양을 검게 변화시켜 죽일 수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자, 여기까지만.